안녕.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바로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요즘 많은 나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까지 말이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바로 옆에서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따뜻하고 편안한 말투로 쉽게 설명해 줄게. 이 모든 변화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자. 자,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지? 비트코인은 마치 온라인 세상에만 존재하는 금덩이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디지털 자산인 셈이지.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 처음 제안했고, 그 뒤로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함께 이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있어. 특정 국가나 은행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야. 이런 방식 덕분에 비트코인은 은행 같은 중간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어.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정말 혁신적이었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했고 미래의 돈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하지만 모든 새로운 기술이 그렇듯이 비트코인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가장 큰 단점으로는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꼽을 수 있지. 어제는 1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오늘은 200만 원이 되거나 반대로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가격이 널뛰기를 하니까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면이 많아. 또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투기나 심지어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을 깊이 각인시키고 새로운 금융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CBDC도 훨씬 늦게 등장했거나 아예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지도 몰라. 이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준 중요한 열쇠였어.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줄여서 CBD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CBDC는 쉽게 말해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국가화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 지갑에 넣어 다니는 지폐나 동전은 실물 형태잖아. 그리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디지털 형태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은행이 보관해주는 거야. 그런데 CBDC는 처음부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순수한 디지털 돈인 셈이지. 여기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 수 있어.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분산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CBDC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는 확실한 주체가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마치 우리가 쓰는 지폐처럼 국가가 가치를 보증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정말 많은 나라가 CBDC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거나 심지어 실제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 이게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나라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각국은 CBDC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려고 해. 첫째, 금융 혁신을 이끌어내서 더 효율적이고 빠르며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해. 둘째, 결제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돈을 주고받는 과정이 훨씬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지. 셋째, 금융 포용성을 높여서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디지털 화폐를 통해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생각만 해도 정말 대단한 변화들이 기대되지. 이런 CBDC 도입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이야.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CNY를 정말 빠르게 도입해서 이미 주요 도시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심지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니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 2024년 7월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를 보면 디지털 위안화 개인 지갑이 무려 1억 8천만 개를 넘어섰다고 해. 그리고 이 지갑들을 통한 거래 규모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1조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중국이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을 거야.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야. 정말 놀라운 속도로 디지털 화폐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 그럼 다른 주요 국가들은 CBDC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유럽 중앙은행 ECB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준비 단계에 진입했어. 유럽은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유로가 도입되면 유럽 전역의 결제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브라질, 일본, 인도, 호주, 러시아, 터키 등 정말 많은 나라들이 CBDC 파일럿 단계에 들어섰어. 현재 약 44개의 CBDC 파일럿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니 각국이 얼마나 CBDC의 진심인지 알 수 있겠지. 이미 소매형 CBDC를 공식적으로 출시해서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 바로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지. 이들은 CBDC를 통해 자국 내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어. 좀 더 특별한 케이스도 있어. 홍콩은 프로젝트 앙상블 프로젝트 안산벌이라는 이름으로 흥미로운 샌드박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이건 단순히 소매 결제용 CBDC를 넘어 토큰화된 자산과 도매형 CBDC를 활용해서 은행들 간에 큰 금액을 주고받는 은행 간 결제를 테스트하는 거야. 이렇게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싱가포르 역시 기관용 CBDC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데 범용 CBDC와 기존 지불 인프라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테스트하고 나아가 국가 간 지급 결제를 개선하는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들은 CBDC가 단순히 개인의 결제를 넘어 국제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반면 미국은 CBDC 개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의 국제적인 위상에 CBDC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야. 만약 미국이 섣불리 CBDC를 도입했다가 달러의 중요성이 약화되거나 국제 금융 시장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야.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이처럼 각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상황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CBDC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또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매형 CBDC 외에 도매형 CBDC 연구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건 주로 금융기관들끼리 거액을 결제할 때 사용되는 형태인데 국제결제은행 BIS는 여러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다양한 프로토타입 모델을 테스트하며 미래 금융 시스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그럼 우리나라는 CBDC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한국은행도 미래를 위한 준비에 아주 적극적이야.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멋진 이름 아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시작했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범용 CBDC보다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즉, 우리가 편의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CBDC라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큰 틀에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지. 한국은행은 이미 2021년부터 CBDC 도입을 위한 기술 검증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꾸준히 진행해왔어. 최근에는 국내 금융기관들과 함께 CBDC를 모의로 유통하는 단계까지 마쳤다고 해.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1단계 실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검증하는 단계였어. CBDC를 발행하고 유통하고 다시 회수하는 등 디지털 화폐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를 확인하고 기술적인 안정성을 점검했지. 마치 아기가 처음 걷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탄탄하게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어. 2단계 실험 2단계에서는 좀 더 확장된 기능들을 시험했어. 예를 들어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NFT의 난 펀지벌 토큰화 CBDC를 연동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어. 또 DeFi, 디센트럴라이즈드 퍼넨스라고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CBDC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CBDC로 결제가 가능한지 평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어. 미래 금융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정말 심도 깊은 실험들이 진행된 거야. 아직 한국은행은 언제 CBDC를 도입할지 또는 정말 CBDC를 도입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미래의 금융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확실한 입장이지. 특히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소식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이야. 이때가 되면 우리도 직접 CBDC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 정말 기대되지. 하지만 이런 큰 변화에는 늘 논란과 과제가 따르기 마련이야. 먼저 은행권에서는 CBDC 테스트에 대한 비용 부담과 아직 명확한 상용화 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데 많은 돈과 인력이 드는데 당장 상용화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 또 다른 중요한 논란은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보장 문제야. 만약 모든 CBDC 거래 내역이 중앙은행에 기록되고 관리된다면 우리의 모든 소비 패턴이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럼 CBDC 도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물론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거라고 기대돼. 첫째, 금융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어. 돈이 오가는 과정이 더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들겠지. 둘째,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펼 수 있게 될 거야. 예를 들어 경제 상황에 맞춰 돈을 풀거나 걷어들이는 과정이 훨씬 정교해질 수 있어. 셋째,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날 거야. CBDC를 기반으로 전에 없던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봐야 해. 예를 들어 은행이 아닌 다른 비은행 금융시장, 즉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곳들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CBDC 시스템 자체가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경우 시스템 보안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 CBDC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가장 민감한 문제는 역시 개인정보 보호야. CBDC 거래 내역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면 혹시라도 정부가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감시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기술적인 해결과 더불어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이야. 다음으로 중요한 건 보안 문제야. CBDC 시스템은 국가의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될 텐데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따라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또 CBDC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얼마나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는지도 큰 과제야. 갑자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서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기존 금융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야. 마지막으로 CBDC 도입과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도 시급해.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 만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표준화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CBDC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CBDC의 등장으로 전체 디지털 화폐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어. 특히 디지털 자산 토큰화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분산 원장 기술, 즉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산을 거래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지고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것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 대신 특정 가치예를 들어 달러나 금에 고정되어 가격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토큰 예금 같은 민간 디지털 화폐들도
결제 수단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 하지만 이런 민간 디지털 화폐들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 그래서 전문가들은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 화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CBDC를 앵커달로 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마치 튼튼한 닷처럼 중심을 잡아주고 그 위에서 민간의 다양한 디지털 화폐와 서비스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공공민간 금융 협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되면 혁신은 이뤄내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겠지. 이건 미래 금융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될 거야.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카드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확산은 카드사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CBDC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굳이 카드나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도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카드사나 피지 결제 대행사, 페이 간편 결제사처럼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들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간 수수료 없이 더 저렴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다면 굳이 민간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수도 있어. 따라서 카드사들은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술 표준은 어떻게 정착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에 발맞춰 기존 사업 모델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거야. 단순히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지. 오늘은 정말 방대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땠어? 비트코인이라는 혁명적인 시작부터 각국의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CBDC의 움직임,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 심지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새로운 기술과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들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거야.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서 물어봐줘. 우리 함께 이 새로운 흐름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자.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